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 사정상 바로 얘기부터 나눠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절을 맞아서 기념사를 냈습니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도 선명한 대일, 대북 메시지를 냈는데요. 윤 대통령의 외교 안보 사전엔 모호성이랑 없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일본과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연설에서 통일을 8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통일이라는 개념을 헌법에서도 지우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윤 정부 들어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전체가 아닌 북한 군과 정권을 주적으로 명시한 바 있죠. 이런 기조 속에서 주민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1994년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겁니다. 남북을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발전시켜서 한민족, 한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더 강조한 업데이트 버전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대외 관계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포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미국과 유럽이 한국에서 좀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탄 전쟁으로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그 155mm 포탄 사용 수요가 폭발해서 상당히 부족한데요. 예. 이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히 사용 빈도와 중요도가 높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곡사포와 또 자체 주행이 가능한 자주포에서 주로 포탄은 155mm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가 많은 건데 이 포탄이 이렇게 이걸 만약에 포탄이라고 하면은 이 탄미 쪽 이 동그란 부분이 직경이 155mm인 겁니다. 15.5cm가 되는 거죠. 사거리는 수십 킬로미터가 되고 또 정확도가 좋고 파괴력 그리고 또 밸런스 안정성이 좋아서 많이 쓰입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이 포탄 가격이 2천 달러 하던 게 8천 달러 이상으로 폭등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유럽연합 장관들이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실제로는 절반 정도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탄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수급이 안 되는 건데요. 우리도 그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평소에 포탄을 마냥 쌓아놓을 수도 없고 전쟁이라는 게 언제 터질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급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는 부족한 포탄을 한국에서 조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킴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물자를 더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의 전반적인 화력 지원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건 155mm 포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하지만 포탄 같은 살상 무기는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원칙이었고 여기서 변함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런 건데요. 이번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게 되면 어쨌든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해야 하죠. 네, 그렇죠.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우리 정부는 지뢰 제거 장비, 트럭, 또 방탄복 같은 것만 직접 제공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포탄 155mm 포탄 50만 발을 건넸거든요. 대여 형식이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그 빈 곳을 한국 폭탄으로 채웠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받아서 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정무적 판단을 하는 백악관은 이 문제의 민감성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m going to let South Korea speak to their own military decisions and their bilateral relations. We are grateful. We are grateful for their support to Ukraine, but I'm not going to speak to their own military decisions. 네, 다음 주에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이 되죠.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요. 네, 연례 자유의 방패 훈련이 모레죠.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한반도 안팎에서 열립니다. 예. 이번엔 특히 야외 기동 훈련 빈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올해 첫 주요 한미 연합 훈련으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사실상 폐기된 이후에 처음 열리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연합 훈련을 침략을 위한 리허설로 규정하고 이를 빌미로 도발한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러시아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쇼이구 국방장관이 미군이 영내 연합 훈련 규모를 확대하는 등 태평양 지역 활동을 늘리고 있다면서 러시아도 동부 국경지대, 그러니까 서태평양 쪽이죠. 이쪽에서의 전투력을 증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핀란드에 이어서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부 간의 군사 활동을 더 견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대 또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 방어 체제인 나토 간 갈등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한국은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와 1,3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엔 발트해 건너편에 있는 스웨덴까지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돼서 러시아의 심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예. 그저께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면 핵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고 영토를 확보해서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려고 이번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예. 이게 오히려 오랫동안 중립국을 표방한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 편으로 만들어서 나토 확장을 초래한 겁니다. 역효과죠. 예. 자, 이번에는 축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북한이 자랑하는 여자 축구팀이 프랑스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놓고서 일본과 맞대결을 펼쳤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수요일 도쿄에서 열린 2차전에서 1대2로 져서 7월 말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예. 북한의 스포츠 선수가 일본을 공식 방문한 건 2019년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 이후 처음인데요. 북일 회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펼쳐져서 관심을 더 끌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쿄 국립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요. 조청영 소속 3천여 명이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북한 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예. 올림픽 진출을 위한 3차 예선이어서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졌는데요. 그래서 두 경기가 열렸는데 당초 1차전은 평양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측이 직항편도 없고 예. 경기 운영을 좀 위해서 장소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습니다. 1차전에서 북한 팀이 홈팀 어드밴티지를 포기한 셈이고요. 예. 그리고 도쿄에서 열린 경기에서도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아쉬움이 많을 거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눈물까지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 때 한국 기자가 북한 여자축구팀이 상당히 강한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대뜸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써달라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2차전 패배 후에 한국 기자가 또 팀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또다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기 계시는 분들 전번부터 말하자면 우리 신경 자극하고 매우 예민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나 저 사람 질문 안 받고 다음으로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리효일 감독이 축구 선수 집안이라고 하는데요. 예.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 감독인데요. 현재 작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 대표팀을 이끌었고 당시 회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감독이 이제 1966년 북한이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했을 때 골키퍼로 활용했던 리창명 선수의 아들입니다.
북한 주민과 조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 외신 매체가 북한의 여자 축구를 조명하는 기사도 냈다고요. 네, 북한의 남자 축구 FIFA 랭킹이 114위입니다. 여자 축구는 9위인데요. 차이가 좀 크죠. 예. 영국의 가디언지가 북한 여자 대표팀의 애칭이 동방의 진달래라면서 1989년에 홍콩에서 열린 경기가 일종의 시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표팀의 국제 경기 데뷔였는데 중국에 1대4로 졌지만 당시 정권 후계자인 김정일이 이걸 보고 여자 축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역시 군대식 혹독한 훈련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그간 국제 무대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낸 여자 축구가 북한 내부적으로 희망의 상징이자 대내외 선전의 도구가 됐다고 짚었습니다. 네, 김정은 정권이 핵 무력을 강화하고 통일 지우기에 여념이 없지만 평화 통일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명분을 챙기고 도덕적 우위도 지키는 셈인데요. 굳건한 안보를 기반으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리 추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